두 번의 혁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혁명은 청교도 혁명이고요. 두 번째 혁명은 명예혁명이죠. 두 번의 혁명을 거쳐서 왕이 바뀌죠. 자, 첫 번째 혁명은 잉글랜드 내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청교도를 중심으로 일어난 최초의 시민혁명인데, 이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젠트리 계층의 성장이 주요 요인이었다는 거죠. 자, 장미전쟁으로 귀족들이 많이 사라지면서 그 귀족들의 자리를 중간 계급 사람들 중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아니면 뭐 의원이 되었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젠트리들이 나오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목소리를 내게 되고요. 이 젠트리 계층 사람들이 청교도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청교도는 기본적으로 이 수직 구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개신교는 기본적으로 다 평등주의니까, 자, 평등주의를 지향을 하다 보니까 이 왕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왕은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려고 하고, 청교도 사람들은 평등의 개념으로 가려고 하고, 로마 카톨릭도 기존 구조를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과 카톨릭 세력, 잉글랜드 국교의 세력이 하나가 되고, 나머지 편의 청교도 세력들이 한 편이 돼가지고 싸우게 되는, 이것이 바로 청교도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혁명이 벌어지는 그 주도 세력, 그 청교도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청교도는 복음주의를 따르던 브리튼 섬의 개신교 신자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특정 종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브리튼 섬에 활약하던 여러 종파들의 개신교를 모두 합쳐서 퓨리턴이라고 불렀던 거죠. 퓨리턴이란 것은 순수주의자다. 순수한 종교개혁을 따르겠다는 거죠. 그럼 순수한 종교개혁의 반대쪽이 뭐죠? 바로 잉글랜드 국교가 되는 거죠. 말이 종교개혁이지 잉글랜드 국교는 로마 카톨릭에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공회가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방식들이 종교개혁을 따르던 이 개신교 사람들 보기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칼뱅주의를 중심으로 성서가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들, 젠트리 등 신흥 중산계급 그리고 도시 상공인이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개신교 활동을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개신교는 또 청부론, 깨끗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지지할 만한 이다 라고 하는 어떤 개념, 그러니까 중상주의였던 사람들이 이 개신교 쪽으로 많이 돌아서게 되고, 이 개신교 여러에 활동했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퓨리탄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퓨리탄 안에는 장로회, 감리회, 침례회 등 다양한 종파들이 막 생겨나고 있었던 거죠. 자,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혁명이 일어나게 된 과정에 몇 사람의 왕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 제임스 6세,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였던 이 사람이죠. 엘리자베스 1세가 사망하면서 튜더가는 단절이 되었죠. 자, 그러면 다음 잉글랜드 왕은 누가 돼야 되냐라고 족보를 탁 뒤져보니까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왕이 잉글랜드와 연결고리가 있더라. 이 사람은 헨리 7세의 후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위 계열 1순위다. 근데 이미 스코틀랜드의 왕을 하고 있었다. 마침 잘 됐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왕 겸 잉글랜드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는 제임스 6세, 잉글랜드에서는 제임스 1세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잉글랜드에 와가지고 했던 일은 결국은 기존의 권력 구조를 공고히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의회라고 하는 것을 약화시켜야 돼요. 자, 의회가 뭐냐면 주로 젠트리 계층 중심으로 각 지역의 대표자들이 모임이 의회거든요. 특히 하원, 상원은 성직자와 전통 세습 귀족들이 상원이고, 하원은 각 지역의 대표자들이 의회였던 거죠. 근데 이 의회에는 이 청교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의회를 눌러야 돼요. 그리고 이 청교도를 하는 사람들을 잉글랜드 국교를 개종하도록 이제 강요를 했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청교도 사람들은 종교박해가 계속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자유를 찾아서 북미로 식민지를
찾아서 떠나게 되었던 거고요. 결국은 이렇게 종교를 핍박하게 되니까 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특히 젠트리 계층, 또 이 청교도 계층이 싫어하다 보니까 결국은 왕권이 불안하게 되고, 이 사람도 기본적으로 스코틀랜드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쪽에서 보면 존경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왕권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것이 거꾸로 왕권이 약화되는 계기가 되게 된 겁니다. 자, 이 제임스 1세에 이어서 잉글랜드의 왕으로 되었던 사람은 찰스 1세입니다. 이 사람도 여전히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왕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프랑스 출신 마리에타 마리와 결혼을 합니다. 자, 프랑스 출신이었다는 것은 로마 카톨릭 교도였다는 거죠. 이 사람은 잉글랜드 국교회를 스코틀랜드에 강요를 합니다. 스코틀랜드에도 국교회처럼, 그러니까 왕이 수장인 교회를 스코틀랜드 쪽에도 강요를 해요. 근데 문제는 스코틀랜드에는 장로교가 상당히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 사람들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이 찰스 1세가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돈이 부족했어요, 결정적으로. 그래서 의회를 동원해가지고 세금을 더 걷어라라고 했던 거죠. 당시에 세금을 거두려면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의회 의원들이 각 지역의 대표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세금 거쳐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의회에 대립하게 되고, 또 의회가 대립하니까 의회를 아예 해산을 시켜버리고 자기 맘대로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지를 계속 잃게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그 의회, 바로 그걸 서민원, 하원을 서민원을 부르는데, 이 서민원은 1327년에 생겨났어요. 그래서 각 지역의 대표, 그리고 도시의 대표자들의 모임이 바로 하원이었던 겁니다. 이 하원과 이 찰스 1세가 치열한 다툼을 거쳐서 내전이 벌어졌어요. 의회를 해산시켜 버리니까 의회 사람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군대를 만들어서 왕의 군대와 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의회파와 왕당파가 싸워가지고 두 번이나 내전이 일어났고, 그 결과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젠트리 출신 리더에 의해서 이 찰스 1세와 왕당파가 지게 됩니다.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은 40살이 넘어서 이 군대를 지휘했는데, 이 군대 지휘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올리버 크로멜이 지휘했던 군사들이 원래 강했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왕의 군대가 더 기사들이 있었고 더 강했는데, 그 올리버 크로멜은 농민 출신의 이 징집병들을 훈련을 굉장히 잘 시켜가지고 기본기에 충실했어요. 그래서 전투를 해가지고 승리를 하게 되고, 결국은 왕이었던 찰스 1세를 재판을 받게 하고 사형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최초로 사형당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바로 왕을 지지했던 왕당파들은 로마 카톨릭과 잉글랜드 국교 지지 세력이었고, 의회파는 청교도 세력이었다는 거죠. 찰스 1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은 특별히 정치를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에요. 단지 기존의 구조를 지키려고 했던 거죠. 왕은 신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의 주인처럼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저런 의회라고 하는 이 지역의 젠트리 계층들이 어떻게 왕한테 대항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기존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시대 변화를 읽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하게 되고, 결국은 청교도 혁명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 새로운 시대를 만든 인물이 누구냐? 바로 올리버 크로멜이었던 거죠. 이 사람은 영연방, 잉글랜드 연방의 초대 호국경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내전에서 승리를 해서 찰스 1세를 처형하고 군주제를 폐지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호국경이 되어 공화정을 세웠습니다. 영국 역사상 유일한 공화정입니다. 한 11년 정도 공화정을 유지했고, 이 사람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생각도 했었어요. 문제는 왕이라는 건 내가 왕이야 라고 주장한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지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왕이야 라고 인정을 해줘야 왕이 되는 거지, 나는 왕이야 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문제는 이 사람은 고귀한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냥 평민의 젠트리 출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민중들이 이 사람 왕으로 지지할 리가 없죠. 그래서 한 10여 년 통치를 하다가 자기 아들한테 호국경자를 물려줬는데, 아들은 뭐 아버지만큼 영향을 못 갖췄겠죠. 결국은 나라는 다시 왕정으로 돌아갑니다. 이때가 17세기
이 후반인데 이 17세기 후반에 영국의 민중은 공화정이라는 걸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죠. 자, 공화정이라는 것은요, 지도자들이 다 특별하지가 않아야 돼요. 특정 사람이 권력을 쥐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유럽이든 뭐 전 세계든 이런 공화정이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는 국민은 없었어요. 영국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클로멜이 군사적 업적을 가지고 독재 정치를 폈지만 민중들은 여전히 왕정 체제를 자연스러운 걸로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올리버 크롬웰 죽은 다음에 왕정체로 가야 된다. 누가 이 땅의 왕이 돼야 되느냐라고 찾아보겠죠.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찰스 1세의 아들이었던 찰스 2세였던 거죠. 자, 아버지 찰스 1세가 내전을 벌이고 있던 그때 아들은 프랑스로 도피를 합니다. 어머니가 프랑스 출신이었으니까 어머니의 집안의 보호를 받으려고 프랑스에 이제 갔다가 아버지가 처형이 된 이후에 영국의 민중들이 와서 왕을 해달라라고 하니까 돌아와서 이제 왕이 되죠. 시민들한테 엄청 높은 환호를 받습니다. 아, 이제 나라가 안정이 돼가지고 잘 돌아가겠거니라고 하죠. 그런데 이 찰스 2세는 여전히 잉글랜드 국교회를 다시 세우고 로마 카톨릭을 포용을 합니다. 왕이니까 당연하겠죠. 당연히 기존의 계급 구조, 권력 구조를 그대로 갖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본인도 당연히 로마 카톨릭의 교도고요. 이제 민중들은 이제 그런 계급 구조 이런 것들을 좀 타파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이제 청교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의회에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청교도가 많았고요. 그래서 그 의회가 이제 또 이제 왕과에 대립하게 되죠. 그 대립할 때 휘그당과 토리당이라는 어떤 당파가 이때 처음 등장을 합니다. 영국은 지금 뭐 노동당과 보수당이 주로 정권을 잡잖아요. 물론 그 외에 소수 정당도 있긴 한데 그 노동당과 보수당의 이제 시작은 바로 휘그당과 토리당부터라는 거죠. 그 휘그당과 토리당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찰스 2세가 죽은 다음에 다음 왕을 누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데서 의회 내부에서 두 파벌로 갈리게 된 거죠. 자, 누가 되느냐? 아, 가장 가능성 있는 사람은 찰스 2세 아들 제임스다. 근데 이 사람이 요 국왕이었다. 서영계술 1이다.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제임스의 즉위를 인정하는 측과 인정하지 않는 측으로 나눠요. 왜냐하면 제임스는 또 카톨릭 신자였으니까. 이 제임스의 왕위를 인정하는 측은 바로 로마 카톨릭 신자나 잉글랜드 국교회 사람들이겠죠. 국교회 지지하는 사람들. 이 국교회 측은 상대방을 휘그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이 휘그라는 것은 모반자 또는 도둑이라는 스코틀랜드어에서 나왔고, 또 청교도 측은 상대를 톨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캐톨릭 측은 톨이고 청교도 측은 휘그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두 당이 나눠지게 된 건데 둘 다 서로 상대를 도둑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민주주의라는 게 상대방을 이렇게 서로 대화 타협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막 싸우고 치고 막 했던 게 민주주의 시작이에요. 어찌 보면. 자, 이렇게 해서 휘그당과 토리당으로 나눴다. 저는 휘그당과 토리당을 어떻게 해오냐면요. 프랑스의 개신교를 위그노라고 부르거든요. 위그나 휘그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휘그당, 프랑스의 위그노 다 개신교거든요. 그러니까 휘그는 개신교 측, 토리는 캐톨릭 측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캐톨릭과 국교회 측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휘그당과 토리당이 치열한 쟁투를 했는데 이 찰스 2세 시절에 생겨난 게 왕립학회입니다. 왕립학회 정식 명칭은 자연과학 진흥을 위한 런던 왕립학회. 이 왕립학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왕립학회 사람들 제일 유명한 사람은 로버트 보일 그리고 아이작 뉴턴이었죠. 이 왕립학회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여러 어떤 지적 대화를 했던 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게 찰스 2세가 지원했던 일이라는 거죠. 찰스 2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 제임스가 등장을 하는데 이 제임스 2세는 찰스 2세의 동생이에요. 그러면 찰스 2세는 아들이 없었나? 있었어요. 있었는데 정식 부인한테는 없었고 전부 다 첩외아들이니까 사생아들이었던 거죠. 찰스 2세가 죽으면서 자기 후계자를 동생을 밀어요. 이 사람도 카톨릭 교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된 바람에 또 의회와 대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또 이 사람이
왕위가 되니까 찰스 2세의 아들들, 사생아들이 여러 명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생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 제임스 스콧 같은 사람이 반란을 겪었고, 또 이 사람이 신앙 자유령을 공포합니다. 신앙 자유령의 속뜻은 뭐냐면 로마 카톨릭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당시의 대세는 잉글랜드 국교회나 아니면 청교도였는데 신앙의 자유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도 해라. 이런 셈인데 속셈은 로마 카톨릭을 부응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영국이 다시 카톨릭 국가로 돌아갈 것을 염려한 의회는 토리당과 휘그당이 아예 연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아예 또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리버 크로멜 시대의 내전에 이어서 또 제임스 2세를 몰아나기 위한 의회파와 왕당파 간의 내전이 발생하게 된 거죠. 자, 그때 이 의회파들이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 메리였습니다. 네덜란드의 윌리엄과 결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임스 2세가 늦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메리가 후 1순위다. 근데 메리는 개신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의회 입장에서 볼 때 시간을 기다리면 메리가 왕이 될 거다. 제임스 2세가 죽으면.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왕이 늙음하게 이탈리아 출신 가톨릭교도였던 왕비 모데나 마리아한테 아들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당연히 후계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또 로마 카톨릭을 보호하고 융성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회는 안 되겠다. 이대로 가면 계속 로마 카톨릭의 국가가 될 거다. 그래가지고 아예 왕을 바꿔쳐야 되겠다. 그래서 왕의 딸 메리하고 그의 남편 윌리엄한테 왕위를 주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리는 제임스 2세의 딸이었어요. 딸인데 네덜란드로 시집간 상태인 거죠. 딸이 사실은 왕위 서열 1위였었는데 아들이 나오니까 아들이 1위로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회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메리하고 남편 윌리엄한테 왕위를 주기로 하는 거죠. 공동 왕위를 주기로 한 겁니다. 오렌지공 윌리엄도 사실 찰스 2세의 외손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왕위 서열이 멀긴 하지만 왕위 계승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메리하고 네덜란드 총독이었던 오렌지공 윌리엄이 사촌간이었어요. 근데 메리가 더 서열은 높죠. 그러니까 둘이 결혼했으니까 이 부부가 꽤 왕위 서열이 높았던 거죠. 근데 그대로 있으면 제임스 2세가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아들이 어리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왕이 될 거다. 그래서 그걸 두려워한 의회파가 혁명을 일으켜서 왕을 바꾸게 된 이것이 바로 명예혁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윌리엄과 협약을 해가지고 윌리엄 보고 군대를 만들어서 군대를 육성해가지고 쳐들어와라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윌리엄은 여러 용병들을 구해가지고 6만의 병력과 5만의 말을 태운 네덜란드 군대가 잉글랜드로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륙한 인원은 8,000명의 보병과 3,000의 기병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상대하는 제임스 2세와 왕당파 병력은 더 많았어요. 문제는 두 군대가 싸우려고 막 하는 시점에 이 잉글랜드 군의 상당수 병사들이 청교도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대부분 왕에 충성을 안 하고 윌리엄한테 가버린 거예요. 전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무력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혁명을 명예혁명이라고 불립니다. 피를 흘리지 않은 혁명이었다. 그래가지고 명예혁명이라고 불린 거예요. 그렇다고 죽은 사람이 전혀 없던 건 아니에요. 전쟁이 있긴 일어나긴 하는데 아주 작은 분쟁만 있었고 제대로 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명예혁명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 2세가 물러나고 윌리엄 3세와 메리가 공동 왕으로 등극하는 이것을 바로 명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명예혁명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권리장전입니다. 의회의 권리를 인정한 겁니다. 이 권리장전은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과정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인정이 되는데요. 그 내용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법률의 적용, 면제, 집행, 정지를 금지한다. 의회 동의 없는 과세, 평시의 상비근을 금지한다. 선거의 자유, 의회 발언의 자유, 국민 청원권을 보장한다. 의회를 소집한다. 국민의 청원권, 의회 의원의 면책 특권, 신차 자유에 관한 재반 규정, 왕의 계승자에서 로마 가톨릭 교도를 배제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의회가 가장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라의 대표자는 물론 왕이지만 의회가 동의하지 않는 어떤 국가 시책이나 행정 명령은 통하지 않는다.
근데 이 의회는 오늘날 의회와는 달라요. 이 당시 의회는 어느 정도의 신분을 갖춘 어떤 지역의, 도시의, 마을의 대표자들의 모임이었던 거죠. 젠틀 계층 이상의 사람들의 모임이 의회였기 때문에 이 의회라는 것이 이때부터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되는, 사실상 정부가 되는 거죠. 의회가. 그러니까 지금 영국은 의원 내각제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모이는 의회가 국가를 운영하는 사실상 국가인 이런 셈이죠. 그리고 왕실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체제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때부터 이 명예혁명부터 이 의회가 이런 강력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윌리엄 3세가 했던 중요한 경제 정책이 있어요. 그 사람이 등극을 해서 가장 중요한 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돈인데 돈이 부족해요. 근데 당시에 루이 14세와 전쟁이 벌어서, 이게 바로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인데, 스페인 왕위계승을 두고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자기 손자를 스페인 왕위에 앉히려고 했던 거죠. 그거를 반대했던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 싸웠던 게 이제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인데, 이때 전쟁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의회를 통해서 뭔가 이제 세금을 만들 노력을 했죠.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난로세예요. 난로가 있는 집은 부자다. 그러니까 난로의 숫자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면 되겠다. 그래서 난로 한 개당 2실링을 매겠다 했는데, 문제는 이 정책이 실패합니다. 왜? 집이 문을 안 열어줘요. 세금 징수원들이 들어가서 난로 숫자를 세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주기 때문에 이 정책은 실패하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창문세를 해야 되겠다. 창문이라는 것은 부유함의 상징이니까 창문이 많으면 좋은 저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창문의 숫자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바깥에서 세금 징수원들이 창문을 세겠죠.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건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1696년에 신설된 창문세를 피하기 위한 건축물이에요. 자, 창문이 있죠? 근데 옆에 창문은 막혔고요. 여기 창문도 막혔고, 여기 창문이 막혔습니다. 절반 정도의 창문이 설계는 됐는데 막혀 있어요. 그 이유가 이건 창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7세기, 18세기에 이 창문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영국에 가시거든 이 건물을 보시면 이런 건물이 좀 있어요. 17세기, 18세기에 지어진 건물 중에 이렇게 생긴 건물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창문세를 피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윌리엄이 했던 이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중요한 일이 바로 잉글랜드 은행은 설립하는 겁니다. 그 잉글랜드 은행은 암스테르담 은행과 유사하다. 왜냐하면 윌리엄 3세가 이 네덜란드 지역의 총독이었거든요. 당시에 네덜란드는 공화국이었지만 그 공화국의 어떤 그 다스리는 수장의 역할을 윌리엄 3세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네덜란드 은행을 본따 가지고 잉글랜드 은행은 설립하죠. 오늘날은 그래서 영란은행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영란은행이 18세기까지 왕실 재정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명예혁명이 후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죠. 무엇이었냐면 바로 권리장전이죠. 튜더 왕조 시절에는 왕가가 사실상의 절대 권력을 쥐었어요. 유럽의 왕가에서 이렇게 절대 권력을 쥐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물론 프랑스의 루이 14세 시절 정도의 절대 권력이 있었지, 이 절대 권력을 누리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죠. 또 교회의 수장은 로마 교황이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 대주교들이 있었고, 또 세금을 교회가 가장 먼저 걷어갔고, 이런 교회라고 하는 강력한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이 힘을 쓰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헨리 7세, 8세 시절, 엘리자베스 1세 시절에는 그래도 꽤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었죠. 특히 이 교회를, 잉글랜드 국교회를 개혁하는 바람에 그 잉글랜드 국교회 수장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의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자, 엘리자베스 시절이 끝나고 스튜어트 왕가 시절이 이어지면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 개신교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서 이 청교도의 힘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들이 반발에 의해서 왕의 권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이죠. 군주의 절대적 권리 주장이 힘을 얻지 못하게 된 거죠. 그 명예혁명에 의해서 권리장정이 있었고, 거기에 의회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의회의 권한이 강하게 된 거고, 그 의회가 사실상 국가를 만들게 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전제군주제와는 결발하게 되었고,
나중에 입헌 군주제의 출발점이 되죠. 사실상 의회가 가장 큰 권력을 쥐게 되는 이 계기가 바로 명예혁명이었다는 거고요. 그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왕의 목을 잘랐다. 이것은 당시의 유럽 역사를 보면 아주 정말 혁명 같은 거죠. 그러니까 유럽의 여러 군주들 입장에서 보면 야, 저거 굉장히 큰일이다. 프랑스나 에스파냐나 아니면 신성로마 제국이나 이런 데에서 왕을 몰아냈다? 이런 거는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특히 명예혁명도 왕을 의회가 갈아쳤다? 이거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어쨌든 그게 발생을 했고 그 이야기가 프랑스나 신성로마 제국이나 에스파냐나 이탈리아나 이쪽으로 막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식인들은 왕이 잘못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네? 이런 생각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 생각이 모아진 걸 계몽주의라고 하잖아요. 그 계몽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개혁 활동을 하는 것. 그럼으로써 이 중간 계층, 이 젠트리 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등장을 하면서 이게 시민사회라는 걸 만들어지고 이 시민사회의 권력이 점차적으로 커지게 되는 이 계기가 청교도 혁명 그리고 명예혁명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 명예혁명이 나중에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져서 프랑스에서 왕정이 없어지고 공화정이 자리 잡겠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명예혁명이 영국 역사에 또 영국의 민주주의 또 유럽의 민주주의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